반갑습니다. 10월 모의고사 사회문화 주요 문항 해설을 맡은 한수고등학교 교사 김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총 7개의 문항만 해설을 준비했으니까요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는 4번입니다. 4번은 자료 분석 문항이었는데 A와 B, 그러니까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였죠. 네, 지금 나와 있는 비교 기준에 따라서 지금 A와 B를 비교하는데 이 답란에는 좀 더 높은 특징, 비교 기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교사의 평가는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오답과 정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비교 기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우리는 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일한다, 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정보사회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쌍방향 매체 활용 비중 역시 우리가 정보사회가 산업사회보다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답란에는 우리가 정보사회가 들어가야 정답을 받는 건데 지금 오답이라고 평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한마디로 A는 산업사회이고 B는 정보사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준에서는 우리가 정답을 받았으니까 기억에는 지금 정보사회를 의미하는 별표가 들어가야겠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에는 우리가 정보사회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답을 받은 것을 보아서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사회를 넣었을 때 정답을 받은 지금 나의 기준은 이거 역시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비교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자료 분석은 여기까지 해보고 아래에 있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동그라미이다. 네, 동그라미는 우리가 산업사회를 의미하는데 기억에는 별, 그러니까 정보사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가에는 지식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는 게 2번 선지인데 지식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는요, 당연히 정보사회가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가 더 높아야 되는 비교 기준이 들어가는 가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번도 틀리게 되겠죠. 자, 3번, 나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네, 일단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은요 산업사회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럼 정보사회는 어떤 방식이 나타날까요? 그쵸,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에 비해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르다. 네, A는요 산업사회였고 B는 정보사회였죠. 우리가 사회 변동의 속도는요 산업사회보다는 정보사회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와 B가 바뀌어야지 옳은 선지가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네, 정보사회에서는요 둘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친 프로슈머와 같은 새로운 말도 생겨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분석 문제였는데요. 관료제와 탈관료제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라는 A와 B를 비교한 진술이다. 그런데 진술 중 2개는 옳고 2개는 옳지 않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바로 아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 정도가 높은 거 어디 특징일까요? 관료제의 특징이고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거 탈관료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에 나타난 구성원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거, 네, 요거는 탈관료제의 특징이다 라는 거 미리 정리해 두면은 아래에 있는 내용들 풀어가기 쉽겠죠. 바로 기억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가 옳은 진술이면
한마디로 A가 B보다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 정도가 높다가 옳은 진술이면, 한마디로 A가 관료제고 B가 탈관료제이면 A가 B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유리한 것은 관료제보다는 탈관료제에 해당하는 그런 특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옳은 진술이면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것이 A라면, 한마디로 A가 탈관료제고 B가 관료제라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기억에 B가 A보다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정오를 판단하려고 하면은 가나 다 이들 중에서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은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가 옳은 진술이라면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옳은 진술인 것 깔아주고 가고요. 가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그러니까 탈관료제가 관료제보다 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 정도가 높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관료제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옳지 않은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가 탈관료제보다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한다.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하는 거 관료제보다는 탈관료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라에는 옳은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B는요 관료제고 A는 탈관료제인데, 관료제가 탈관료제보다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다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D는 옳은 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라면, 하향식 의사결정이 지배적인 것은 우리가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A는 탈관료제가 되겠죠. 자, 니은이랑 디귿이랑 지금 A, B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적어둔 것을 바탕으로 디귿 풀어볼 수 있겠죠. 다와 라는 모두 옳은 진술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다는 이미 틀린 진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두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채점 문제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보던 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채점 문제를 가지고 왔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에서 C는요, 각각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라고 나타나 있고, 지금 교사는 질문별로 채점하는데 예라고 답할 수 있는 태도를 모두 적어야지 1점을 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채점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했었죠? 그쵸, 각각이 몇 점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과 을 둘 다 2점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그거 염두에 두고 우리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우리는 상대주의일 때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우열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문화 사대주의와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가 둘 다 여기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가? 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두면요, 누가 어디서 잘 응답을 했고 잘 응답하지 못했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갑과 을이 첫 번째 문항에서 다르고 세 번째 문항에서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같은 답을 했기 때문에 1, 3번에서 각각 1점씩을 얻어가고 중간 거에서 1점을 얻어가면은 둘 다 2점이 되겠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 아래에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B랑 C를 적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점수를 줄 수 없겠죠. 지금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는요, 딱 하나, 자문화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얘는 0점을 받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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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이렇게 해가지고 각과 을이 점수를 받아가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C는 자문화 중심주의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문항에서 A랑 C가 예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A는 문화 사대주의구나, 그럼 나머지 B는 상대주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 이렇게 분석 마치고요. 아래에 있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문화 상대주의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A는요 문화 사대주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리게 됩니다. 네, 2번 B는 제3자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제3자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상대주의적 태도는요, 문화 상대주의는요, 문화를 향유하는 내부자의 관점에서, 내부자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2번 역시 틀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C와 달리 자기 문화의 정체성 보존에 유리하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A는요 사대주의고 C는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 보존에 유리한 건요 오히려 C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B는 A와 달리 선진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네, 선진 문물 수용에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사대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문화 사대주의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C는 자문화 중심주의였고 B는 문화 상대주의였기 때문에 5번은 옳은 선지이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채점 자료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니까 이러한 방식 잘 익혀두길 바라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국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요 2000년에 3,800달러이다. 2020년에 4,800달러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타난 표는요 각국 근로자 집단별 월평균 임금 갭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자, 이 얘기 다들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주에서 각국 근로자 집단별 월평균 임금 갭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00년 남성 20대 이하의 임금 갭은요 마이너스 800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8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해당 근로자 집단의 월 평균 임금, 그러니까 2000년 20대 이하 남성의 월 평균 임금 빼기 3,800달러, 그러니까 각국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이것을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800이 나왔다는 건데,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여기 나타나 있는 네모, 그러니까 2000년 20대 이하 남성의 월 평균 임금을 3,000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2000년 50대 이상 여성의 월 평균 임금도 구해 볼 건데요. 네,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00이라고 나타나 있죠. 네, 마이너스 300은요, 네, 2000년 50대 이상 여성의 평균 임금 빼기 3,800을 한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네모는, 그러니까 2000년 50대 이상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은 3,500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구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런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00년의 월 임금 총액은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와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가 같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월 임금 총액, 이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어렵지 않게 근로자 수 곱하기 그리고 월 평균 임금,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우리가
임금 총액, 월 임금 총액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월 평균 임금은요, 옆에 있는 표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겠죠. 지금 이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해 볼 겁니다. 물론 이때 쓰이는 거는 요거랑 요거랑 다 같이 쓰이겠죠. 우리가 자주 공부했었던 가중평균을 이용한 그런 계산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먼저 우리가 2000년 남성의 총 근로자 수를 A라고 이야기를 하고 2000년 여성의 총 근로자 수를 B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네, 지금 근로자 전체 평균 임금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총 근로자 수 곱하기 남성이 받는 임금 그리고 여성이 받는 임금 이런 식으로 총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해보면요. 우리는 A는 2분의 3B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의 2분의 3만큼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과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모두 같다, 연령대별 여성 근로자의 수가 모두 같다 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각각의 4분의 1AB, 4분의 1AB, 4분의 1AB, 4분의 1AB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4분의 1A와 3,000달러를 곱해주면요. 네, 20대 이하 남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이 나올 거고요. 4분의 1B와 4,500달러를 곱해주면은 여성 근로자의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의 월임금 총액이 나오게 되겠죠. 네, 4분의 1A 곱하기 3,000달러와 그리고 4분의 1B 곱하기 4,500달러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 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A는 2분의 3B로 표현이 된다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3B 곱하기 3,000달러는 4분의 1B 곱하기 4,500달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둘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옳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월 평균 임금은 30대 남성 근로자가 40대 여성 근로자보다 크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이 표를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의 월 평균 임금은요. 남성은 4,500달러가 나오고요. 그리고 40대 여성 근로자는요. 5,000달러가 나옵니다. 네, 30대 남성 근로자보다 40대 여성 근로자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근로자의 성별 월 평균 임금 차이는 2000년이 2020년보다 크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의 성별 임금 격차는요. 우리가 200달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2020년의 30대는요. 300달러의 격차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0이고 300이니까 2020년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지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대비 2020년에 40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은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을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네요. 네, 40대를 따져 보면요. 2000년에는 네, 4,500에서 5,200으로 남성이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반면에 여성은 3,700에서 5,000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증가율로 나타내면은 남성은 4,500분의 700 그리고 여성은 3,700분의 1,300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 우리가 분모는 여성이 더 작고요. 분자는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보아서 여성 쪽이 확실히 더 크다라는 거 빠르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4번도 틀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컸죠. 네,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대별 근로자의 성별 월 평균 임금의 차이는 2000년과 2020년 모두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50대 이상에서 2000년과 2020년의 성별 임금 격차는 각각 500달러와 800달러로 나타나 있는데 그냥 위에 있는 것들도 빠르게 비교해 보면은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2000년에 40대에서는 800달러가 나왔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5번은 틀린 선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답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20대 이하는 $500, 2020년으로 넘어가서 20대 이하는 똑같고요. 그리고 40대 이상은요, $200. 2020년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세대는 40대이지만 2020년에서는 50대 이상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확실히 틀린 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5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절대적 빈곤, 니은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나타나 있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중요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각국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전체 가구의 80%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20%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전체 가구의 20%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절대적 빈곤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뒤에 있는 단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의 10배가 80%에 해당한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쵸.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10배가 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적 빈곤은 전체 가구에서 8%가 해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2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규정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사회 소득 분포를 이런 식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절대적 빈곤은 그것과 관련 없이 그냥 이 선만 넘냐 안 넘냐 이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절대적 빈곤으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전체 가구가 똑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그 소득이 모두 형편없이 낮아가지고 모두 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각국에서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의 가구 비율은 8%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였고요. 8%는 절대적 빈곤의 가구에 해당하는 %였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다음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전체 빈곤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50%보다 높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전체 빈곤 가구는요,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 중에서 좀 더 높은 숫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빈곤 가구는 우리가 전체 가구의 2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절대적 빈곤 가구는요 8%였죠. 50%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리고 답은 2번이 된다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17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절대적 빈곤, 니은은 상대적 빈곤이라고 나타나 있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중요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각국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전체 가구의 80%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20%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전체 가구의 20%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빈곤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뒤에 있는 단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의 10배가 80%에 해당한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쵸,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10배가 8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적 빈곤은 전체 가구에서 8%가 해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객관적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모두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한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규정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사회 소득 분포를 이런 식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절대적 빈곤은 그것과 관련 없이 그냥 이 선만 넘냐 안 넘냐 이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선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절대적 빈곤으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 전체 가구가 똑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그 소득이 모두 형편없이 낮아가지고 모두 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에는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각국에서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의 가구 비율은 8%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였고요. 8%는 절대적 빈곤의 가구에 해당하는 퍼센트였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다음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전체 빈곤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은 50%보다 높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전체 빈곤 가구는요, 우리가 절대적 빈곤이랑 상대적 빈곤 중에서 좀 더 높은 숫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빈곤 가구는 우리가 전체 가구의 2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절대적 빈곤 가구는요 8%였죠. 50%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리고 답은 2번이 된다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17번 빠르게 넘어가도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네, 읽어보니까 A는요, 국민연금이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B는요, 네, 기초연금이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우리가 사회보험에 속하는 그런 제도였고요. 기초연금은 우리가 공공부조에 속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 갑지역의 AB 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자료인데요. 먼저 갑지역 인구는 100만으로 일정하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랑 2021년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중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2020년과 2021년이 20%로 같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는요, 네, 사회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A,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20%, 20만 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두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표를 활용해서 내용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2000년에 A 수급자 중 B의 수급자 비율은요 20%라고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20%의 20%가 네, B를 수급받고 있다. 한마디로 이쪽에는 20%인 4%가 들어가야 되고, 네, A만 단독으로 수혜받는 사람은 16%가 들어가야겠죠. 네, 그리고 B의 수급자 중 A의 수급자 비율은 25%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저 4%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B를 수급받는 뭐 여기 X%라고 해볼까요? X%에 25%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전체 B 수급자는 16%가 되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를 단독으로 수혜받는 사람들은요, 네, 전체 중에 12%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2020년 거 정리를 하고 2021년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를 수급받는 사람은 20%로 똑같은데 그 중에서 35%가 B를 수급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에 35%, 그러니까 7%가 이곳에 해당하는 거고요. A만을 수급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에서 13%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번 B를 수급받는 사람을 또 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 X%의 28%가 B를 수급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B를 수급받고 있는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X에다가 100분의 28을 곱하니까 7이 나오더라. 이 상태에서 X를 찾아가면 쉬운 거죠. 이렇게 약분을 해보고요.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은 우리가 X는 25%가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2021년에 B만을 수급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서 18%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보다 적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는요, 우리가 사회보험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공공부조 나타나 있으니까 둘의 수급자들을 비교하면 되겠죠. 네, A는 20%고요. B는요, 16%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다가 아니라 많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의무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보다 많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의무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는요, 사회보험이죠. 네, 사회보험 수급자는요, 20%였는데 우리가 봤던 공공구조의 수급자는 전체 인구에서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다라고 나타나 있죠. 비계 수급자가 더 많았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보다 4만 명 많다. 네, 2020년 기준으로 나와 있었네요. 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요, 우리가 공공구조로 알고 있고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요, 우리가 사회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는요, 전체 인구의 16%, 그러니까 16만 명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A의 수급자는 우리가 2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들어가야 옳은 선지가 되는 거겠죠. 3번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대비 2021년에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증가율은 50%이다. 한마디로 B만 수급하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했냐 이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네, 2020년에는요 12만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18만으로 변화했죠. 네, 우리가 6만 명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만을 기준으로 6만 명이 증가했다면은 이것은 증가율이 50%가 맞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에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과 달리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증가하였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네,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는 B였고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A였습니다. 네, B를 수급하는 사람은요 12만에서 18만으로 증가를 하였고 사회보험에만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는요 16만에서 13만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감소하였죠. 감소입니다. 네,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은 4번으로 체크하고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번 부양비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갑국의 인구 관련 지표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총인구 증가율은 200%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총인구 증가율을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200%라는 것을 보고서 100명이 200명이 되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증가율은 얼마나 늘어났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총인구 증가율이 200%이다 라는 것은 기존의 인구에서 2배가 더 늘어나서 총 3배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년의 총인구를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을 때 T 플러스 50년의 총인구는 300명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를 활용해서 옆에 있는 표 한번 쭉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양비가 100이라는 것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친 것이 100이 된다더라. 한마디로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이것을 한 것 곱하기 100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인구 그리고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의 합, 이것의 비가 1대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인구는 50명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노년인구 더하기 유소년인구, 이것이 50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노령화 지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우리가 유소년인구 분의 노년인구 곱하기 10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25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인구비가 4대 1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노년인구와 유소년인구의 합이 50이기 때문에 이들이 40과 10으로 나누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t 플러스 50년도 같은 논리로 풀어나가면요, 200, 50, 50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아래에 있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의 4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200명이었고요. t년은요 50명이었죠. 네, 4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 적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50명이고 t년은 40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다가 아니라 크다로 바뀌어야지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작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네,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요 50분의 40 곱하기 100을 하면 되고요.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요 200분의 50 곱하기 100을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t년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작다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인구 대비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노년인구 대비 부양인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되죠? 그렇죠, 노년인구가 되는 거겠죠. 네, t년의 이것은요 우리가 10분의 50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t 플러스 50년은 50분의 200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가 되고 5가 되겠죠. t년이 더 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50년에는 t년과 달리 총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보다 높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총 인구는요 t년에 100이었고요. 그리고 t 플러스 50년에 300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둘 다 10, 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가 안 넘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2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야 됐을 겁니다. 둘 다 20%를 안 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 7개의 자료 분석 문항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네,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때도 원하는 성적 받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